김준호는 올해 67이었다. 부산에서 오랜 세월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그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나서부터 혼자가 되었다. 외아들 민재는 서울의 대형 제약회사 지점장이 되어 하루가 다르게 바쁜 삶을 살았다. 처음에는 가끔 부산 집에 내려와 함께 밥도 먹고 술잔도 기울였지만 점점 일이 많아지자 전화와 문자로만 안부를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아버지를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원에 데려갔다. 아버지, 여기서 한번 지내보세요. 시설도 좋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준호는 처음에는 단 일주일만 체험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민재가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비용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그 말을 더 따지지 못했다. 요양원 해든마을은 외관부터 달랐다. 넓은 정원에는 벚나무가 줄지어 있고 로비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방은 호텔 객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새끼 식사는 전문 영양사가 관리한다고 했다. 매일 다른 반찬이 나왔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진행됐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다. 처음에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장기를 두고 신문을 읽고 조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점차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함께 바둑을 두던 박노인이 어느 날 아침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직원에게 물으니 가족이 갑자기 모셔갔다고 했다. 그러나 박노인은 늘 아들이 해외에서 일한다며 몇 년째 얼굴을 못 본다고 했었다. 그 후에도 김할머니, 최노인,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금세 새로운 입소자들로 채워졌다. 다들 가족이 데려간 거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준호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가족의 방문 한 번 없이 치매가 심한 노인을 집으로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될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거닐었다. 요양원 전체는 조용했지만 복도의 끝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몰래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 들어온 약은 반응이 더 좋대. 이번엔 밤중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크게 소리 지를 거야. 네, 명단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낯선 대화가 간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약, 반응, 그리고 왜 밤중에 몰래? 그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에서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며칠 뒤 그는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새벽 2시쯤 맞은편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낮게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틈으로 살짝 보았다. 간호사 2명이 노인의 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다. 노인은 힘없이 몸부림치다 이내 축 늘어졌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침대 위 시트를 정리하고 문을 닫았다. 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자신이 본 장면이 꿈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야.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며칠 후 그는 식당에서 또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번 명단에 김준호 씨도 있던데? 응, 상태가 괜찮으니까 다음 주쯤 투여할 거야. 순간 바발이 목에 걸려 올라오려 했다.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내려올 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다. 더 머물렀다가는 자신도 사라질 것이다. 그는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며칠 동안 그는 경비원들의 근무 패턴을 살피고 건물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 뒷마당 창고 옆 오래된 울타리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새벽에 경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을 계산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여기에 갇혀 죽을 수는 없다. 밤이 깊어지고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다. 준호는 야른 외투를 걸치고
조심스레 방을 나섰다.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아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손에 꼭 쥔 작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창밖에는 벚꽃이 져버린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조용히 울타리 쪽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동시에 어떤 기묘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 탈출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첫걸음이라는 것을. 김준호는 방을 나선 뒤 숨을 죽였다. 복도의 불빛은 희미했고 바닥은 반짝거렸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가 사라졌다. 그는 뒷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는 관리실 사무동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바로 원장의 방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호는 망설였다. 그대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천천히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원장 한수진과 낯선 외국인 남녀 몇 명이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들은 두툼한 서류철과 계약서를 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영어를 완벽히 알지 못했지만 단어 몇 개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Human Trial, Phase 2, Elderly Subjects in Korea. 테이블 위에는 어르신들의 얼굴 사진과 병력 정보가 인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주사 완료, 부작용 없음, 부작용 심각, 사망 보고, 추가 실험 예정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중에는 자신이 아는 이름도 있었다. 바둑을 함께 두던 박노인, 신문을 같이 보던 김할머니, 그리고 한 장의 서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상단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준호 실험 대상 번호 02일 투여 예정일 3일 후. 순간 그의 머리가 하얘졌다. 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내가 다음 순서란 말인가?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서류와 계약서를 카메라로 찍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경비원 박현우가 서 있었다. 늘 친절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에는 싸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아, 그냥 산책하다가 불빛이 보여서 잠깐 본 겁니다. 박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다. 이 시간에 산책이라. 참 이상하시네요. 어르신은 방으로 돌아가셔야죠. 그의 시선은 준호의 손에 쥔 휴대폰으로 향했다. 준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박현우는 피식 웃더니 몸을 비켰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곧장 방향을 틀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철제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의 귀에는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만 가득 울렸다. 바깥 문을 밀치고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곧장 주방 옆 뒷마당으로 달렸다. 울타리 너머로 고양이가 드나드는 작은 구멍이 어렴풋이 보였다. 울타리를 기어 나가려는 순간 경비원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몸을 낮추고 다른 길을 찾았다. 마침 주차장 뒤쪽에 어두운 틈새가 눈에 들어왔다. 준호는 몸을 낮추어 기어갔다. 철망이 팔과 어깨를 긁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는 풀숲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곳은 작은 골목이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였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강한 빛이 비추었다. 거기 누구야? 박현우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돌고 또 돌았다. 뒤에서는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 열린 철문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안으로 몸을 숨기고 화분들 뒤에 몸을 웅크렸다. 몇 초 후 발소리가 그 앞을 스쳐 지나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덜덜 떨렸다. 10분쯤 지나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부산에 사는 옛 친구 이동석이었다. 동석아, 나야, 준호. 큰일 났어. 나 지금 서울에서 도망 나왔어. 부탁이야,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곧낮고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지금 어디냐? 당장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와라. 내가 부산에서 기다릴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준호는 눈물이 날 뻔했다. 여전히 자신을 믿고 도와줄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큰 길까지 걸어나가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차 안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손에 쥔 휴대폰에는 방금 찍은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살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걸 밝힐 수 있다.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피곤에 지쳐 휘청거리며 버스에서 내린 김준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약속한 대로 친구 이동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준호야. 동석아.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잠시 후 이동석은 준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다. 따뜻한 국밥을 내온 이동석의 딸 지민이 인사를 건넸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했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준호는 차분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원장의 방에서 본 서류, 외국인 연구원들, 자신의 이름이 찍힌 투약 예정 기록,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한 이야기. 이동석은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요양원이 사실은 약물 실험장이었다는 거지? 그래.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 살아있는 실험 쥐처럼. 준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서류의 일부는 흐릿했지만 실험, 투약, 부작용이라는 단어는 명확했다. 이동석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야,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자. 아니, 안 돼. 그 안에는 권력자들이 연루돼 있을지도 몰라. 만약 신고했다가 증거가 묻히면? 내가 다시 잡혀 들어가면?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동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언론에 알리는 건 어떻겠냐? 내가 아는 후배 기자가 있어. 사회 고발 기사 쪽에서 일하는 녀석인데 믿을 만하다. 그날 저녁, 이동석은 후배 기자 정민호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부산 시내의 한 허름한 카페였다. 준호는 두 사람을 마주했다. 젊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정민호는 준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그는 표정을 굳혔다. 선생님, 이건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내보내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진과 증언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부 문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그 순간 이동석이 물었다. 혹시 가족에게 이 얘기를 해본 적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 김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기업 제약회사의 지점장이 된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째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현수가 자신을 요양원에 맡긴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들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망설였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는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작년 이맘때 받은 알림 메시지를 발견했다. 김준호님의 요양원 장기 입소 계약이 가족 대표 김현수 님 명의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현수가 나를 직접 계약에 넣은 건가? 더 놀라운 건 계약서에는 특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스폰서로 특정 제약회사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바로 현수가 다니는 회사였다. 준호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솟구쳤다. 아들이 정말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회사의 말을 믿고 서류에 사인을 한 것뿐일까? 그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현수야, 솔직히 말해라. 너, 그 계약 알고 있었지?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아버지, 그건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해서 저는 좋은 줄만 알았죠. 그런데 왜 나 몰래 사인했냐? 왜 내 의사를 묻지도 않았어?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한숨이 들려왔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위험한 건지. 그냥 회사에서 책임져 준다니까 아버지께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준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 목소리에는 변명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실험 대상으로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의 부산 밤바다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피부치마저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의지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다음 날 기자 정민호가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다. 서울의 또 다른 요양원에서 비슷한 실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곳에 입소했던 한 할머니의 손자가 병원 기록과 요양원 기록의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같은 내부 증언이 없다면 이건 절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단순히 자신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존엄과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아들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들이 단순한 희생양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그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시 서울로 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김준호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산에서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다. 아들 김현수가 단순히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버지를 실험에 내맡긴 것인지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변장을 했다. 낡은 모자와 두꺼운 외투, 그리고 마스크까지. 혹시라도 요양원 쪽에서 사람을 보냈을까 두려웠다. 기자 정민호와 약속한 장소는 강남의 작은 고시원 건물 옆 카페였다. 정민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준호 앞에 앉았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접촉한 내부 직원 한 명이 어제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행방이 묘연해요. 아마 입을 막으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 아들 현수도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정민호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수 씨가 다니는 제약회사와 그 요양원이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 이름이 있는 명단 옆에는 가족 동의자,
김현수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준호는 몸이 굳어졌다. 숨이 막힐 듯했다. 그럼 그 아이가 직접 서명한 게 확실하단 말입니까? 네, 다만 문제는 그 서명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속임수였는지.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현수가 장난감을 조립하며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힘겹게 현수를 키워낸 날들. 그는 그 아이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잔인했다. 그날 밤, 준호는 몰래 아들의 아파트 앞에 섰다.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서 있었다. 아마 아내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듯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풍경. 그러나 준호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정민호가 마련해둔 임시 숙소로 향했다. 며칠 후 정민호가 또 다른 증거를 들고 나타났다. 선생님, 이걸 보십시오. USB에 담긴 파일에는 요양원의 실험 보고서 일부가 들어있었다. 실험 대상 번호, 투약 날짜, 반응 기록, 사망 사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도 있었다. 준호가 늘 장기를 두던 박노인의 이름이었다. 투여 후 40분경과, 전신 경련, 사망 처리, 쌓이는 뇌출혈로 위장. 준호는 몸이 덜덜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들을 이렇게 죽였단 말이냐.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자료는 내부자가 목숨 걸고 빼낸 겁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할지 아니면 묻어둘지.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숨길 이유가 없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공개하자. 하지만 그 결심이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들 현수가 직접 준호를 찾아왔다. 문을 열자 현수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았다. 준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현수야, 내가 나를 그곳에 보낸 게 사실이냐? 내 서명이 있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맞아요. 제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특별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작용 없는 건강 보조 치료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왜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어?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더냐? 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집에 계실 때 혹시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저는 회사 일에 매여 늘 바쁘고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솔깃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아버지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사인을 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묻고 싶었다. 아들이 단순히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현수는 흐느끼듯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회사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요즘 계속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입 다물라는 전화가 오고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서성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정민호와 다시 만났다. 그는 결심을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언론에 폭로하자. 다만 내 아들의 이름만은 빼달라. 그는 아직 젊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생님, 아드님 이름을 뺀다고 해도 이 일은 곧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정민호 기자의 기사 초안이 준비되었다. 김준호는 그것을 손에 들고 몇 번이고 읽었다. 요양원에 가면 뒤 노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충격의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자료와 피해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다. 다만 준호의 요청대로 아들 김현수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준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성애와 모든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선택을 했다. 최소한 수많은 어르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은 끝까지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사 공개는 폭풍을 일으켰다. 전국의 언론들이 달려들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분노와 충격이 쏟아졌다. 우리 부모도 거기에 있었다. 진실을 밝혀라라는 글이 이어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특별조사단을 꾸렸지만 동시에 여러 세력들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했다. 며칠 뒤 김준호는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관은 무겁게 말했다. 김준호 선생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제적인 제약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증언과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따릅니다. 계속 증언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름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조사실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낱낱이 말했다. 요양원에서 본 광경, 실험 명단, 친구 노인들의 죽음, 탈출 과정, 그리고 아들 현수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던 사실까지. 다만 그 부분은 본인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준호는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마이크가 앞다투어 향하자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피해자이자 증언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실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존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간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그날 밤 그는 아들 현수와 마주 앉았다. 현수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곧 드러나게 될까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내 이름이 세상에 공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내가 이 일을 숨기고 도망가면 영원히 죄책감에 묶여 살 거다. 하지만 나와 함께 싸운다면 언젠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거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저도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며칠 뒤 국제보건기구가 특별 청문회를 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국제적 파장으로 번졌다. 김준호는 영상 증언자로 초대되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삶은 연구실의 데이터로 변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의 증언은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 화면에는 그의 얼굴과 함께 희생자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흘렀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존엄을 지켜주십시오. 청문회 이후 몇몇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일부 시설은 강제로 폐쇄되었다. 물론 거대한 제약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은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몇 달 후, 준호는 다시 부산의 작은 집에 있었다. 아들 현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준호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녁 무렵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본 준호는 속삭였다. 박노인, 김할머니, 그리고 모든 분들, 이제 조금은 편히 쉬시길.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결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자신이 남은 생애를 다해 싸우고 증언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실험지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세상에 알릴 것이다. 이 말은 곧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되었다.